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은 절대로 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그 목적을 알 수 없고 무엇을 위해 고통받고 있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믿는다.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람들은 그냥 살자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 질문들의 답을 찾을 수 없다며 절망하고 그 질문들을 외면한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절망감을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느끼는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우리는 인간을 유한한 존재, 완전한 존재로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을 보지 않을 때 이 절망감을 느낀다. 계속해서 그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질문들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이다. 지구상에서의 무수한 이익을 약속하는 모든 사회 이론들은 냉기를 발산하며 그로 인해 불만과 불쾌감을 남긴다. 이게 다 무엇인가? 결국 모두 배부르게 될 것이다. 좋아. 그런데 그 다음은? 물론 인류가 굶주림과 결핍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화려한 궁전과 편안한 집들 옆에 더럽고 가난한 빈민가가 존재하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굶주림과 절망으로 물에 빠지거나 자살하는 한 우리는 문화나 문명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그런 것이 더 이상 없다면 어떨까? 지구에 진정한 가짜가 아닌 문명과 문화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는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럼 그 다음은?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 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수평선에 대한 몇 마디 뜬구름 같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화성에서의 통신, 프로토플라즘의 화학적 제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회전 이용, 모든 질병에 대한 항체, 100세까지의 삶, 인간의 인공적인 제조 등이 나온다. 하지만 그 이상은 상상력으로 한정된다. 우리는 지구를 가로지르는 터널을 뚫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전혀 쓸모가 없다. 여기에서 해결 불가능함과 절망감이 온다. 실제로 지구를 뚫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른 방향으로 뚫을 것인가? 그것은 지루할 것이다. 이제 일반적인 이론, 사회적 이론 등을 떠나 인간을 연구하는 질문에 유일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심리학에 접근하면 우리는 그것이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만족스럽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답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그들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답을 얻기를 원하고 그 형태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재의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을 지금의 모습 그대로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그들은 인간 자체가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현재의 인간은 단지 번데기일 뿐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나비가 태어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다. 사실 이 열쇠는 오래전에 이미 발견되었다. 수수께끼는 이미 풀렸다. 그러나 각 시대의 사상가들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다르게 부르며 종종 서로 모른 채 같은 길을 힘겹게 걸어왔고 그들이 먼저 앞서 간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전 세계의 학문에는 우연히 또는 필연적으로 한 선반에 한 도서관에 함께 놓일 수 있는 책들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놓인 책들은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진화에 대해 그만큼 완전하고 명확한 그림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의 최고 목적이 지구를 관통하는 터널을 파는 고된 작업과 같은 것이라는 실증주의 철학의 주장에 관심을 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아직 자신의 운명을 알지 못하고 아직 의심하며 실증적인 삶의 관점에서 벗어나기를 망설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책들이 드물게 모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철저하게 전문화되고 있다. 현대의 철학, 심리학, 수학, 자연과학, 사회학, 문화사, 예술, 신학 등은 각자 고유한 학문 분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특화된 학문의 형성은 잘못된 것이며 사물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각 분야의 학문은 자신만의 언어와 용어를 만들어내며 그로 인해 자기의 경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다른 것들과 자신을 구별하며 그 경계를 넘기 어렵게 만든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종합이다. 종합이라는 단어는 현대 신지학자인 블라바츠키의 가르침의 기치에 내걸려 있다. 그리고 학문 분야의 전문화는 서서히 새롭고 넓은 종합적 사고의 방향에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다. 이제는 어떤 기존의 도서관 분류에도 속할 수 없고 어떤 학부에도 배정할 수 없는 책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책들은 새로운 학문의 전조로
인간들이 사고의 영역에서 설정한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릴 것이다. 그런 책 중 하나가 바로 캐나다의 정신과 의사 리차드 베크의 우주적 의식이다. 베크 박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식의 진화를 연구하면서 철학적 사고의 최고 수준에 다다르는 결론을 내린다. 그는 현재 인간 의식의 형태가 다른 더 높은 형태로 가는 과도기적 상태이며 그가 우주적 의식이라고 부르는 그것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본다. 그는 우리가 인류 역사의 새로운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예고한다. 나는 내가 이전에 말한 모든 내용을 요약하기 전에 베크 박사의 책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내 목적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이 길에 다다랐고 지금도 그렇고 또 언젠가는 결국 이 길에 도달할 것이다. 베크 박사는 말한다. 우주적 의식이란 무엇인가? 우주적 의식은 일반적인 인간이 가진 의식보다 높은 형태의 의식이다. 자아의식은 우리의 모든 심리적 삶의 기초가 되는 능력이며 인간을 고등동물과 구분짓는 특징이다. 다만 극소수의 인간이 지닌 우주적 의식으로부터 빌려온 부분만은 외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의식의 형태 또는 단계를 상정해야 한다. 고등동물이 가진 단순한 의식, 인간이 가진 자아의식, 우주적 의식. 자아의식은 인간에게 동물들과 비교되는 새로운 정신적 능력을 부여한다. 이 능력을 통해 인간은 나무, 바위, 물, 자신의 신체 부위와 몸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의식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아의식을 통해 자신의 정신 상태를 의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동물은 말하자면 자신의 의식 속에 잠겨 있어서 바다속 물고기처럼 그 의식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아의식을 통해 스스로 한 걸음 물러나 그래, 내가 그 일에 대해 가졌던 생각은 옳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을 안다. 동물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다. 사람들과 개나 말 같은 동물들이 서로 가깝게 살고 있고 그것들이 자아의식을 가졌다면 서로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개가 자아의식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며 이능개, 말, 코끼리, 원숭이가 결코 자아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한다. 인간의 자아의식 위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세워져 있다. 언어란 곧 자아의식의 객관적 측면이며 자아의식은 언어의 주관적 측면이다. 두 가지는 하나의 동일한 사실의 양쪽 면일 뿐이다. 자아의식과 언어는 인간의 사회생활, 관습, 제도, 산업, 공예, 예술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룬다. 만약 어떤 동물이 자아의식을 가졌다면 그것은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동물이 자아의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인간은 자아의식과 언어를 가짐으로써 단지 단순한 의식만 가진 고등 동물들과의 사이에 엄청난 간극을 만들어낸다. 우주의식은 의식의 세 번째 형태로 그것은 자아의식이 단순한 의식보다 높은 것만큼 자아의식보다 더 높다. 우주의식의 주요 특성은 이름 그대로 우주에 대한 의식, 즉 우주와 그 질서에 대한 의식이다. 이 책의 목적은 우주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빛을 비추는 것이다. 우주의식과 함께 지적인 계몽이 오는데 이는 이미 그 자체로 그것을 가진 존재를 새로운 존재의 단계로 이끌어 거의 새로운 종류의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여기에 도덕적 황홀감, 표현할 수 없는 고양감과 기쁨이 더해지며 도덕적 감각이 강화된다. 이 감각은 개인과 전체 인류 모두에게 놀랍고 중요하며 지적 능력의 강화를 동반한다. 또한 그것은 불사의 감각, 즉 영원한 삶에 대한 의식을 가져오는데 이는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이미 존재한다는 의식이다. 개인적인 경험만이 혹은 이 새로운 삶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만이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조만간 그리고 결국 우리 후손들이 우주의식의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진화의 단계가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자아의식의 상태에서 우주의식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그 상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유전적 장애가 없다면 모든 사람이 특정 나이를 지나면 우주의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또한 우주의식을 가진 마음들과의 합리적인 교류가 사람들이 더 높은 존재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베크 박사는 인류의 가까운 미래를 큰 희망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는 삶의 세 가지 측면이 불가피하게 변화할 것이라고 본다. 1. 공중 비행의 도입으로 인한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변화. 2. 지구를 두 가지 악, 즉 부유함과 가난에서 해방시킬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변화. 3. 그가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적인 변화. 베크 박사는 계속해서 말한다. 첫 번째 두 영역에서의 변화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며 인류를 전례 없는 높이로 올려놓을 것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정신적, 내부적인 변화는 인류에게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지구를 만들 것이다. 구시대의 질서는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올 것이다. 공중 비행 앞에서 국가의 경계선, 세금 징수, 그리고 아마도 언어의 차이까지도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이다. 대도시들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지금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에 살게 될 것이며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장소에 집을 지을 것이다. 지금은 거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들의 말이다. 대도시의 지루한 생활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거리는 사실상 없어질 것이며 하나의 장소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거나 옛땅 곳에서 고립된 삶을 살게 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사회적 조건의 변화는 고통스러운 노동, 가혹한 궁핍, 모욕적이고 탈선적인 부, 가난과 그로 인한 악을 없앨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역사소설의 주제가 될 것이다. 우주의식과 접촉하게 되면 인간의 영혼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종교는 인류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종교는 전통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삶의 일부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신성한 책이나 성직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성전에 거주하지 않으며 그것과는 어떤 식으로도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미래의 불사와 영광에 대해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영광은 여기와 지금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불사의 명확성은 모두의 심장 속에서 시력처럼 명백히 살아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한 삶에 대한 의심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이 불가능한 것처럼 불가능할 것이다. 두 존재에 대한 명확성은 동일할 것이다. 종교는 삶의 매 순간, 매 하루를 지배할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이나 미래에 대해, 천국에 대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뇌하지 않을 것이다. 각 영혼은 자신이 불멸의 존재임을 느끼고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우주와 그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은 영원히 그에게 속한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될 것이다. 베크 박사는 고대의 전승을 인용한다. 인류의 첫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순수하고 행복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열매를 먹고 나서 그는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 후 세상에 죄가 태어났고 그것은 첫 번째 인간의 마음속 순수함을 대체한 비참한 감정이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일을 하고 자신의 몸을 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전통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죄의식이 탄생한 그 순간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의 확신이 싹 텄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할 존재, 곧 그 영혼 안에서 태어나야 할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예감이었다. 단순한 의식을 가진 인간의 조상은 죄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었으며 선악을 알지 못했다. 그는 우리가 일이라고 부르는 것을 몰랐고 결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상태에서 자아의식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그의 눈이 열려서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고 죄의 감각을 얻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선적인 방법이 아닌 것, 즉 일을 배우게 되었다. 이 상태는 수많은 세월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다. 구원자는 어디에 있는가? 구세주는 누구인가?
그것은 무엇인가? 인류의 구세주는 바로 우주적 의식이다. 성바울의 언어로는 그리스도이다. 그 의식이 나타나는 곳에서 우주적 감각은 죄와 부끄러움, 선악을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여기던 감각을 없애고 일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즉 강제적인 고된 노동 또한 없애버린다. 베크는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며 자신이 우주의식 상태에 이르렀던 경험을 묘사한다. 그의 경험은 모든 신비주의자들의 경험과 매우 유사하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36세의 첫 번째 봄이었다. 그는 두 친구와 함께 저녁을 보냈고 그들은 워즈워스, 셀리, 키츠, 브라우닝, 특히 히트먼의 시를 읽었다. 그들은 자정에 헤어졌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멀리 가야 했다. 사건은 영국의 큰 도시에서 일어났다. 그의 마음은 깊은 인상을 받고 있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조율되었다. 그는 평온하고 거의 수동적인 기쁨의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경고도 없이 그는 자신이 불타는 색의 구름에 둘러싸인 것처럼 느꼈다. 잠깐 동안 그는 도시 어딘가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생각했으나 다음 순간 그는 그 빛이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 그 직후에 그는 엄청난 기쁨의 감정과 지적 계몽을 경험했는데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의 뇌에 브라흐마의 빛나는 번개가 순간적으로 스며들었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영원히 그 빛의 위에 밝혀졌다. 그의 마음에 브라흐마의 축복이 떨어졌고 그것은 영원히 그에게 하늘의 감각을 남겼다. 그 순간 그는 우주가 죽은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인간의 영혼이 불멸이라는 것, 그리고 우주에 우연이란 없으며 모든 것이 각자의 선을 위해 작동하도록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세상의 원칙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행복은 결과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 계몽이 지속되었던 몇 초 동안 자신이 이전의 모든 삶에서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것은 어떤 연구나 공부와도 견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깨달음은 몇 초 동안만 지속되었지만 그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 그가 본 것과 알게 된 것을 잊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그것이 진리였다는 것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다. 그날 밤이나 그 이후로 이 경험은 반복되지 않았다. 그날 밤의 특별한 사건은 현실적이었고 최고 수준의 사상에 대한 단 한 번의 헌신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헌신일 뿐이었다. 베크 박사는 당시 자신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는 훗날 자신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동일한 체험을 한 이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야 비로소 자기 체험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은 그가 사도 바울과 마호메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의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그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오랜 시간과 어려운 숙고 끝에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보통의 인간 사회 속에서 나타나지만 결코 그 사회의 일부로 온전히 속한다고 할 수 없는 하나의 계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계보의 구성원들은 지난 4000년간 세계 역사 속에서 선진 인류들 사이에 흩어져 살았다. 이 사람들을 일반인들과 구별짓는 특징은 그들의 정신적 눈이 열려 있고 따라서 그들은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그룹의 가장 유명한 구성원들을 모두 모으면 작은 거실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수는 적지만 그들은 인류의 위대한 종교들을 창시했으며 종교와 문학을 통해 문명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들은 많은 책을 쓰진 않았지만 이후에 쓰인 무수한 책들에 영감을 준 그 몇 권의 책을 창조했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25세기 동안 첫 번째 등급의 별들이 한밤중 하늘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 세월을 지배했다. 그 후 베크 박사는 그가 우주의식이라 부르는 것의 심리학적 기원을 설명하며 이를 결코 초자연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생각에 이는 자연스러운 성장의 결과이다. 그는 우주적 의식의 탄생에 도덕적 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 연구를 지능의 진화에 국한시킨다. 그는 이 진화에서 네 가지의 명확한 별개의 단계를 본다. 감각의 형성, 표상의 형성, 개념의 형성, 고차원적 직관의 형성. 베크 박사는 말한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멀리 간다면
우리는 우리 조상 중에서 그들의 지능이 전적으로 감각에 의존한 존재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이 존재는 내적 성장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세대를 거쳐 감각을 축적하고 그것들로부터 점차적으로 표상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은 복잡한 사진을 얻는 과정처럼 하나의 사진이 다른 사진 위에 인쇄되는 것과 같다. 그 다음의 축적 작업은 더 높은 차원에서 다시 시작된다. 감각기관은 끊임없이 감각을 만들어내고 지각센터는 표상을 생성한다. 마침내 수천 세대가 지난 후 표상으로 살아가는 마음은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에 이르게 된다. 감각과 표상은 일정 지점까지 축적된다. 그런 다음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고 표상은 개념으로 대체된다. 개념과 표상 사이의 관계는 대수학과 산수의 관계와 같다. 표상은 앞서 말했듯이 수천 개의 감각에서 만들어진 복잡한 이미지이다. 개념은 같은 복잡한 이미지, 즉 같은 표상이지만 이름을 얻고 숫자화되어 말하자면 그것이 보관된 것이다. 개념은 다름 아닌 이름이 붙여진 표상이다. 여기서 이름, 즉 기호는 그 자체로 대체된다. 표상의 집적이 창고에 물건을 가득 쌓아두는 것과 같다면 개념은 그 물건들을 장부에 간단히 기록해두는 것과 같다. 이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표상을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 이 대체는 기계가 인간의 작업 생산성을 강화시킨 것처럼 혹은 대수학이 수학적 계산에서 인간의 정신력을 증강시킨 것처럼 인간 두뇌의 사고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커다란 표상을 간단한 기호로 대체하는 것은 실제 물품을 사무실 장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과 거의 같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개념으로 대체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명명되어야 하고, 즉 그것을 대체하는 기호로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마치 영수증이 수화물을 대체하고 장부의 기록이 상품의 실체를 대체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개념을 가진 인종은 반드시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개념을 가지는 것과 언어를 가지는 것은 동일한 것의 서로 다른 두 측면이기 때문에 개념과 언어를 가진다는 것은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단순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 단지 표현만 할 수 있는 지능이 갑자기 개념과 언어, 자아의식을 갖추게 되는 지능으로 변화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우리의 지능은 감각, 표상, 개념이 복합된 매우 복잡한 형태이다. 다음 단계는 개념의 축적이다. 이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과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무한히 계속될 수 없다. 표상을 가진 지능에게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해결책이었고, 개념을 가진 지능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추상적인 논의를 통해 개념을 넘어선 지능이 존재할 필요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지능이 실제로 존재하며 다른 자연 현상처럼 어렵지 않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을 넘어선 지능의 존재, 즉 그 요소들이 개념이 아니라 직관인 지능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이며, 이 지능에 속하는 의식의 형태는 우주적 의식이라고 불린다. 이미 그렇게 불리고 있다. 우주적 의식은 동양에서 브라흐마의 빛이라고 불린다. 이 빛에 대해 단테와 히트먼이 말한 바 있다. 우주적 의식은 우주가 죽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의식적이고 불변하며 목적 없는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는 생각을 넘어서 그것이 반대로 비물질적이고 영적이며 살아있다는 인식에 관한 것이다. 우주적 의식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불합리하다는 인식,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하나님은 우주이고 우주는 하나님이며 그 어떤 악도 결코 우주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 없다는 인식이다. 인간 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의 상당 부분이 불합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진리이다. 우주적 의식의 탄생은 자아의식의 탄생과 매우 유사하다. 마음은 개념으로 넘쳐나고 개념은 점점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복잡해진다. 어느 날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면 몇 가지 개념이 도덕적 요소들과 결합되거나 화학적 결합을 이루게 된다. 그 결과 직관이 나타나고 직관적 사고의 확립이 이루어지며, 다른 말로 하면 우주적 의식이 생겨난다. 정신을 구성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
표상은 여러 감각에서 나오는 흔적들로 구성된다. 개념은 여러 감각과 표상에서 나오는 흔적들로 형성된다. 그리고 직관은 여러 개념, 표상, 감각, 그리고 도덕적 성격을 지닌 요소들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그 후 베크 박사는 우주적 의식이 다른 의식의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와 정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현대 인간의 영혼 속에서 나타나는 우주적 의식의 첫 번째 징후는 3살짜리 아이의 자아의식의 첫 번째 징후와 비슷하다. 따라서 인간은 단지 우주를 인식했다고 해서 즉시 우주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인간은 실제로 의식의 형태를 얻은 후 수백만 년이 지나서야 작은 지식을 형성할 수 있었고, 아마도 우주적 의식을 완전히 습득하려면 수백만 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베크 박사는 그의 책의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주적 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지적이고 무오류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주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 수준에서도 다양한 의식의 정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비록 이 능력이 사람을 신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이를 얻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다른 나라에서 살고 다른 조건에서 살아가며 다양한 관심사와 다양한 관점을 갖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간 새로운 세계에서 보는 것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언어는 지능에 상응한다. 따라서 언어는 지능을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성격의 기능은 언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비간접적이고 불완전한 표현만이 가능하다. 아마도 도덕적 성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음악이야말로 감정에 상응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의 시작일 수 있다. 말이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다. 언어는 지능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각 개념에는 하나의 단어 또는 여러 단어가 있다. 그리고 각 단어에는 개념이 있다. 어떤 단어도 개념을 표현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으며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 동시에 그것을 표현하는 새로운 단어가 생긴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적 인상과 감정 중 99%는 개념으로 표현되지 않는다. 표현되더라도 아주 불완전하게 간접적 설명과 암시를 통해 표현된다. 단어와 개념 사이의 관계는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의 본질에 내재된 것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유지된다. 따라서 하나의 변화는 다른 하나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 지능의 진화는 언어의 진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언어의 진화는 지능의 진화를 증명하는 표식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베크 박사는 말한다. 분명히 우주적 의식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 또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 첫 번째 감각은 흥분과 함께 따라온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이 새로운 감각이 미친 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마호메트는 첫 번째 깨달음에 대해 크게 두려워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방식으로 흥분했다.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실제인가? 아니면 환상과 자기기만인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이전의 인간 의식에서 얻은 지식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느껴진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는 환상의 힘을 알기 때문이다. 우주적 의식이 깨어날 때의 감정적 고향을 따라 또는 그 직후에 지적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 깨달음은 설명할 수 없다. 의식의 한 번의 폭발로 우주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의 일반적인 형태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사람은 단순히 믿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평범한 인간의 마음에는 죽은 물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고 깨닫는다. 그는 사람들이 죽은 물질의 무의미한 바다에 흩어져 있는 생명체들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바다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사람 안에 담긴 생명이 영원하며 모든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 사람의 영혼이 신처럼 불멸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람은 끝없이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다. 특히 그는 우주를 넘어서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초월하는 전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게 된다. 그가 우주와 그 의미를 이해하려 했던 모든 이전의 시도들이 작고 어리석게 느껴진다. 이 지능의 확장은 지식을 얻고 축적하는 능력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며 동시에 자발성의 능력도 강화시킨다. 우주적 의식의 발전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과정은 모든 개별 정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과정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러한 능력은 처음에는 일부 특별한 개인들에게 나타나고 그 후에는 점차 더 빈번해지며 그 후에는 모든 사람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며 마지막에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 한 시대에 드물고 예외적이고 천재적인 능력은 특별한 개인에게, 특히 그가 충분히 성숙한 나이에 나타난다. 이후 이 능력은 보다 일반적인 것이 되어 재능으로 변하고 그 재능은 더 젊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점차 어린이들에게도 나타나고 마침내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공통된 자산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결점으로 간주된다. 언어 능력을 예로 들어보자. 아마도 아주 먼 과거, 인간의 의식이 태동하던 시점에 이 능력은 일부 특별한 개인들의 전유물이었고, 아마도 그 능력은 나이가 많아야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후 그 능력은 점차 더 빈번하게, 더 일찍 나타나기 시작했을 것이다. 따라서 언어 능력은 한때 모든 사람이 지닌 능력이 아니었을 것이다. 마치 지금의 예술적 재능인 음악적 감각이나 미적 감각처럼. 이후 그것은 점차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이 결여되어 있으면 결점으로 간주된다. 베크 박사는 결론을 내린다. 나는 우주적 의식이 더 이상 천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본다. 그것은 이제 예술적 재능의 수준에 있으며 개발될 수도 묻힐 수도 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은 그 발전에 대한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베크 박사의 책의 대부분은 역사 속 우주적 의식의 사람들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다. 그는 이러한 가르침들 사이의 평행을 그리며 다양한 시대와 민족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의식 상태로의 전환 방식의 일치를 확인하고 그들이 공유하는 세계와 자신에 대한 느낌에서의 일치가 그들 경험의 진정성과 현실성을 가장 잘 증명한다고 본다. 세계 종교의 창시자들, 예언자들, 철학자들, 시인들, 이들이 베크 박사가 말하는 우주적 의식의 사람들이다. 그는 이들의 목록이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물론 그의 목록에 더 많은 이름을 추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베크 박사의 책의 불완전함이나 그의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이름들이 아니라 그가 우주적 의식에 대한 가능성과 근접성에 대해 이끌어낸 결론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류의 새로운 단계가 근접해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는 새로운 주인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그 주인은 우리가 세운 모든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사회과학, 우리의 사회학은 오직 인간만을 다룬다. 그러나 미래는 인간이 아니라 초인에게 속한다. 그 초인은 이미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 새로운, 더 높은 인종은 인류 가운데 빠르게 형성되고 있고 그들은 세계와 삶에 대한 완전히 특별한 이해로 자신을 다른 이들과 구별짓는다. 새로운 인종의 특징은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양심이다. 우리는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많이 의식하고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보는 것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므로 더 많이 의식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항상 명확히 볼 것이다. 그들은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무엇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은 양심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이끌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그들을 이끌지 않는다.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자신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실행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만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징한 의식을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이들은 정말로 최고 수준의 인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위조나 대체는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구매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속이거나 힘으로 차지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인종은 단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새로운 인종의 사람들은 이미 서로를 알아보고 있다. 이미 슬로건과 암호가 설정되고 있다. 아마도 우리 시대에 급격하게 제기된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인식하는 새로운 인종의 등장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이 새로운 인종은 옛 것들의 판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 정신의 진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며 여러 사상가들의 의견과 관점을 분석할 때마다 공통적인 정신의 순차적 단계들을 발견했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느낌, 사고의 정신 단위 형성, 활동의 형태, 논리학과 수학, 의식과 인식의 형태에서 피할 수 없는 단계들,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를 만났다. 이 모든 단계들은 서로 일치하며 모두 평행하게 놓여 있다. 공간의 새로운 단계를 넘을 때 그 존재는 새로운 사고, 새로운 논리, 새로운 수학, 새로운 활동의 형태, 새로운 인식의 형태, 심지어 새로운 도덕을 얻게 된다. 반대로 새로운 논리나 새로운 도덕을 획득하면 반드시 새로운 공간 감각이 뒤따른다. 한 분야에서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지 않고는 다른 분야에서 대응되는 단계들이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공간의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감각에 해당하는 4가지 단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정신의 다른 모든 측면의 진화는 이 계단을 따라 진행된다.